안녕하세요. 봄이 가는 듯 여름이 다가오네요. 자, 오늘도 조속히 갑시다. 이슈 현재 사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니, 자, 백신이네요. 이게 정말 기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드디어군요. 한국에서는 1분기가 지나고 지난 3월부터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18에서 64세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3분기경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1 하반기쯤 접종 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 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르면 불편한 진실. 많이들 궁금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형 백신 90% 효과 무슨 뜻이지? 백신이 있다면 이제 마스크는 착용 안 해도 되겠네. 왜 이렇게 빨리 백신이 나온 거야? 독감 백신은 생각보다 효과가 없지요. 등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봤습니다. 끝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여름쯤부터 우리도 백신을 맞을 차례가 다가오고 있죠. 백신을 못 믿겠으니 절대 안 맞을 거라는 분이 계실 거고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백신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접종을 받을 직전에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해지고 걱정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게 판단하여 접종받자.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현재 현황과 예정, 백신의 필요성, 백신의 혁신성과 불안,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어떻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엄청 느린 편입니다. 2번 접종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국내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접종한 인구수는 430만 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7.2%, 2번 접종 완료 인구수는 전체 인구 대비 1.3%에 불과합니다. 접종 완료 비율은 미국은 30%, 영국은 20%입니다. 접종률로 보면 느린 편이지만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보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엄청 적은 수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역시 미국이나 영국의 제약회사가 리드를 하기 때문에 백신 보유국이 빠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백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예정보다 늦은 백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백신에 대한 이해와 보급을 정신없이 하고 있고 접종을 우선순위 순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앞에서 표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의료종사자, 시설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의 순서로 접종하여 현재 1.3%의 접종 완료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름쯤부터 일반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백신만 있으면 된다. 빨리 접종할 거야 라는 기대하는 그룹과 이번에 나온 백신은 신용하지 않아 불안해서 접종하지 않는 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와 불안이 가열해서 커져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예를 들자면 기대한 사람이 지식 없이 기대해서 접종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백신 접종에 대한 리스크를 알았을 때 백신은 코로나를 낫게 하는 약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줄 몰랐어. 라고 하는 여론이 커지면 백신을 불신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래, 위험해 라는 의견이 덧붙어 기대한 만큼 불신이 커져 우리 사회 전체가 백신 반대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물론 백신 접종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저는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또는 접종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비상사태의 나라 단위로 백신 반대가 일어나면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의 필요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될지 숫자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의 치사율, 재생산지수, 한 명이 전파하는 감염자 수, 그리고 코로나19를 억제할 집단면역.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사율은 이 병에 걸렸을 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2%입니다. 이 치사율이 높은지 낮은지가 문제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를 위협했던 사스는 치사율이 10%, 메르스는 35%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코로나19는 일반 독감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비교해보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인플루엔자는 나라마다 데이터가 다릅니다만 의료 장비가 충분한 나라의 데이터를 보면 0.02%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코로나는 인플루엔자보다 100배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 작은 2%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치사율 2%가 무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재생산지수, 즉 한 명당 감염시키는 인구수와 조합이 되어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1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재생산지수가 2명입니다. 치사율 2%, 재생산지수가 2명이면 그닥 위험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했던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절묘하게 우리 생활에 파고들었습니다. 사스는 8개월 만에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화하기 때문입니다. 중증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격리됩니다. 코로나19의 무서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걸려도 증상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무증상도 있습니다. 경증 환자도 있으니 병원에 가지 않고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2명이 걸려서 또 2명 그렇게 확산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인플루엔자의 치사율 100배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절묘한 디자인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치사율과 적당한 전파력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은 치료약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백신은 한 번 걸려서 완치한 바이러스는 2번 다시 걸리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면역작용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백신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즉,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내 몸에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그때 생긴 면역력으로 본래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 반대하는 사람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이번에도 아나필락시스,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중증부작용도 몇 %의 접종자들의 셋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백신의 원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발견되어 면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내 몸에 데미지를 주어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므로 리스크가 따라온다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특효약이나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치료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물도 아니고 세포도 아닌 것이 우리 세포와 결합해서 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은 무서우니까 자연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감염력이 약해지려면 집단 면역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집단 면역은 재생산지수, 면역 자수의 배율로 정해집니다. 면역 자수가 많아지므로 재생산지수가 낮아져서 자연 소멸시키는 상황입니다. 집단 면역률은 공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집단 면역률은 1 빼기 재생산지수 분의 1입니다.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 즉 50%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의 50%의 사람들이 자연면역이 생기려면 우리 인구의 반, 26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야 됩니다. 치사율이 나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입니다. 2600만 명이 걸리고 56만 명이 죽어야 집단 면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인 희생자 수를 만들지 않으면 집단 면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 접종의 이해와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에는 일정한 비율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백신의 효과는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실은 우리에게 정부는 말합니다. 리스크가 실은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접종을 피하게 되면 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신을 사용하는 리스크와 사용하지 않는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백신을 사용하는 리스크는 우리 개인에게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리스크는 사회 전체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집단 면역이 언제까지 생길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인 타격과 전 국민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가 단위로 보면 백신 쪽이 자연 면역 형성보다 압도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 형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접종 부위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발열, 두통, 무기력 증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이지만 생명에 지장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거절 반응은 100만 명 중에 5명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확률이 자연 면역 형성을 기다리는 것보다 국가 레벨의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리스크를 생각하면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여기에 마찰이 생깁니다. 제로 리스크가 아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이 미묘한 마찰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의료 관계자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번 백신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백신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백신의 혁신성과 불안,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